자, 오늘은 지난주죠. 지난주 예고해드린 대로 독립운동가 정암 선생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날이니까 독립운동가 얘기를 해야 된다 싶어서 또 많은 청취자분들이 좀 힘나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 또 많이 하시잖아요. 힘 안 나요,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얘기도 힘이 안 나, 맞아. 힘 안 나요. 힘이 쪽쪽 빠져. 근데 어쨌든 155회 함께한 손수호 변호사는 끝나고 우리랑 술 한잔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걸로. 네, 지금 옆에 들어와 계십니다. 옆에 들어와서 지금 검색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있겠습니다. 일하면서. 네네네. 일하시기 바랍니다. 누드 검색하고 그러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진짜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정암 선생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독립운동가 얘기를 하네요. 근데 요즘에 제가 운전하면서 옛날 우리 방송을 가끔 들어요. 가끔 들으면 나쁜 놈 얘기할 때 제일 재밌더만. 그럼. 욕하기도 좋고. 다음 주에 나쁜 놈을 하나 골라오겠습니다. 누구?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정되지 않았는데 나쁜 놈 하나 골라오겠습니다. 힌트 좀 줘, 시대라도. 아니,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고? 아니, 아까 오면서 백선엽 2 듣다고 왔거든. 그 새끼 정말, 아이고. 그분 정말 그러시더라고. 재밌더라고. 또 한 번 들으니까. 그럼 또 이 박사 분량이 많이 나오겠네. 그럼요. 야, 나 지금. 이 박사들 그러잖아. 왜 나쁜 연기는 다 나한테 시켜! 야, 백선엽 친필이 들어있는 부채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거 어디서 한 거야? 이거 군부대 체험 갔다가, 군부대에서, 기념품으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이제 참여했던 강사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네. 아니, 부채를 저 인간이 지난번 콘서트 때 잃어버려가지고. 미생. 내 미생 부채. 그래서. 뭘 좋은 거라고 갖고 다녀? 덥잖아. 돼지가 더우면 얼마나 힘든데. 새 걸로 하나 사. 그래. 저건 불쏘시겠어. 그렇지, 저건 불질러. 자, 그러면 이 박사 정암 한번 사는 거야. 나는 원래 아나키스트는 아니지만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보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나키스트에 대한 일말의 동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아나키스트의 모습을 좀 가지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가로서 솔직히 독립운동한 사람 지난주는 아니지 지난주에 잠깐 얘기 나왔지만 지난 방송에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록이 자서전 아니면 쉽게 안 남잖아요. 네. 근데 객관적인 기록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기록을 남겨주신 분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늘 이렇게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 찾다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자료가 없는 와중에도 찾아보니까 이분도 우리 약산 원봉 장군님 많기로 잘생기셨어요. 얼굴도 잘생겼고 또 그만큼 또 역할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원래 이제 독립운동가를 우리가 한 세 분으로 나누면, 민족주의 독립운동가가 있고, 공산주의 독립운동가가 있고, 또,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아나키즘을 했었던 분들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죠.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왜 사실. 그렇죠? 왜?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남도 북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돼버렸잖아. 우리가 강복하고 남한, 북한 이념으로 갈려져 버렸는데, 이 아나키스트는 어디를 갈 데가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당 특집도 했지만 우당 선생도 아나키스트예요. 아나키스트니까. 아나키즘을 주창하던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더욱 포악하게 이 나라를 억제했습니다. 이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선반도를 떠나서 중국이나 러시아로 망명해서 해외에서 조국 강복을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펼쳐나갔죠. 조선에서 안 되니까. 그렇죠? 너무 핍박받아서. 그래서 해외에서 무장 투쟁으로 우리 머릿속에 깊이 각인된 의열 투쟁 단체는 백범 김구의 한인애국단, 또 약산 김원봉의 의열단 들 수 있겠죠. 백범이 이끌던 단체가 가장 많이 이름을 좀 알리긴 했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이재희는 다 필요 없고 약산하고 의열단 갖고 재조명한 것 그 자체만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 방송 중에 약사를 누가 알았어? 우리가 해줬으니까. 참 뻔뻔한 놈이야. 자기 자랑을 하면서 눈빛 하나 안 흔들려요. 그런데, 백범은 그래서 1931년 11월에 한인애국단을 결성하고 1932년 1월에 우리 기구특집에서 했습니다만 바로 이봉창 의사가 의거를 시작했죠. 그리고 3월에 유진식, 이석주 선생의 의거, 또 4월에 윤봉길 선생의 의거, 5월에 최응식의 의거 등을 잇따라 일으키면서
조선 백성은 물론이고 중국 인민들의 사상까지 각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제스가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보고 나서 4억 중국인이 못한 것을 한국인 한 사람이 해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공치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또 중국에서 백범의 라이벌로 불렸던 약산은 한인 애국단보다 먼저 무장투쟁을 실시했습니다. 그게 의열단이고 이건 약산 특집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에서 할 남아 한인 청년 연맹입니다. 예. 이 남아 한인 청년 연맹이 우당 선생과 정아은 선생이 협심해서 네. 이끌었다. 네, 이끌어서 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했던 그런 단체인데 사실은 뭐 한인 애국단만 우리는 알려줬고 의열단도 잘 모르고 이 남아 한인 청년 연맹도 잘 모르죠. 더 모르죠. 더 모르죠. 의열단보다. 의열단보다 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아은 선생을 주제로 갖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제 만주 침략이 본격화되자 중국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지금과는 좀 다른 보다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모든 무정부주의자들 소위 말해서 아나키스트라고 하죠. 이분들이 세력 규합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1931년 9월 남아 한인 청년연맹이라는 무정부주의 무력단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자, 볼까요? 저 한인 애국단과 남아 한인 청년연맹 만들어진 것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습니다. 의열단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이 두 단체가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안타깝죠. 네. 이 남아 한인 청년연맹은 혈전으로 탈환한 우리 조선에 일찍이 우리 민족을 마음껏 착취 압박하여 결국 일제에게 이 토지를 빼앗긴 그 재앙을 다시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 민중의 100분의 1도 못 되는 자본가 계급의 권력을 위임하여 전 민중을 다시 기아에 빠뜨리려고 하는 일제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탈환할 것인가? 또는 농민 노동자만의 당임으로 안심할 수 있다고 자칭하면서 당의 독재를 실행하여 소수위원 또는 간부의 권력 투쟁을 증대시키는 공산 러시아와 같이 암담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인가? 라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 왕조 건설로의 복귀도 안 되고 자본주의로의 전환도 안 되고 공산사회 건설도 안 된다! 라면서 모든 제도적 이념을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정부주의를 주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일본 제국의 요인을 암살하고 기관을 파괴합니다. 1933년 주중 일본 대사였던 아리요시 암살 미수 사건을 시작으로 왕징의 저격 사건, 샤먼 일본 영사관 폭탄 투탄 의거, 텐진 일본 영사관과 텐진 일청기선 투탄 의거 등을 일으켰고 밀정, 옥관빈, 이용로 등을 처단했습니다. 이런 남아연맹을 이끌던 지도자가 바로 전북 김제 출신의 화암 정현섭 선생입니다. 당시 중국에는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선인 3명이 있는데 그들은 백범 김구, 약산 김원봉, 화암 정현섭이다 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화암의 의열투쟁은 백범이나 약산 못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국에 돌던 이 소문, 일제가 제일 겁나는 사람이 백범, 약산, 화암이다. 이거를 누가 말해줬냐? 화암 선생이 말한 겁니다. 본인께서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야, 자기 자랑이. 야, 그때 그랬다니까! 이러면서 본인이 말한 겁니다. 근데 본인이 말해주니까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안 말해주면 어떻게 알아? 이게 말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약산 선생이, 그 여자 좋아하고 뭐 이런 거. 화암 선생이 다 말해준 거예요. 백범 선생이 중국 여자 만났었어. 야,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만, 누가 얘기했어? 화암 선생이 얘기해준 거예요.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 경쟁자들의 허리 아래 이야기를 매우 자세히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인 얘기도 했어. 본인 얘기도. 내가 뭐 누구랑 같이 동거하고 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나키스트들 멋있나 봐 이렇게. 멋있죠. 멋있죠.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하루하루가 절박하고 내일이 없잖아요. 에너지가 인간한테. 있고 그러면 그런 모습에 또 여자들이 확 와요.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들한테 여자들이 잘 갑니다. 이 새끼 봐 세작. 이 새끼 내일이 없거든. 사람은 족같이 내일 없이 살아. 나 왜 갑자기 눈물이 날까? 그래서 여자 핏바람 먹고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세작 여자 핏바람 먹고 사시냐고. 내가 언제 방송에서 거짓말한 거 맞습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대로 해라. 자, 정화암 선생은 본명은 정현섭입니다. 화은 이제 호가 되는 것이죠. 1896년 9월 14일에 전북 김제군 올촌면 장아리에서 부친 정한정과 모친 진주강 씨 사이에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진주강 씨의 아버지인 강진사는, 그러니까 누굽니까? 외할아버지지. 화암의 이 외할아버지는
정연섭이 태어나던 그 해에 동학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정연섭의 모친은 아버지의 처형 장면을 두 눈으로 지켜봤고 당시 이 여인의 배 안에는 만삭의 정연섭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화암 선생이 평생 양지 바른 따뜻한 자리를 포기하고 어려운 가시밭길을 헤치는 아나키스트이자 독립운동 혁명가로서의 삶을 반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게 그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가 목 날아가는 거를 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뱃속에 이 만삭의 아기를 두고 애가 다 알아요. 영향이 있죠. 있다니까 그 스트레스. 여기에 막 묵은무부 혹세무민 그 만장 걸려 있고 그럼. 모가지 쓱쓱 베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배부른 진주 강씨 그 정화암 선생 어머님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은 아유, 그럼요. 또, 저 아버지가, 그러니까 정 선생의 외할아버지가 뭐 죄져가지고 목 날아갔어? 아니거든. 같이 혁명을 한번 하려다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피가 정 선생한테 흘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거든요, 사실은. 거의 태어나면서 한 살은 다들 만나 있잖아요. 여기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도 네. 그렇고. 한국만 그렇게 우리만 하죠. 태어나면 바로 한 살이잖아.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배 불렀을 때 10달까지 포함하기 포함하는 때문에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도 이것도 생명이야. 다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 선생은 어렸을 때 기본적으로 한학을 공부했고요. 신진 서양 문물이 들어오자 이것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에 나온 때는 그의 나이 24세가 되던 1919년이었습니다. 1919년이 뭐니까 삼민운동이라는 그러니까 그때 나왔는 거예요. 전국에서 네. 벌어진 그때였죠. 더 이상 야만적인 일제의 통치와 나라 없는 소름을 참고 견딜 수 없다라고 분연히 책상을 박차고 나와 도해지였던 전주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기동량한 다음에 다시 서울로 상륙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3.1 만세운동을 경험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나라 이룬 서름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해서 안동에서 박차고 박차고 서울로 나가죠. 올라서 500에 50짜리 살면서 550이었어? 30 아니야? 50이었어. 550이었어. 선배 24살 때 뭐 했나? 기억나나? 학생이었나? 군대. 있었죠. 그때는 법무관도 아니었지? 예, 저는 땅게. 땅게. 예. 그때 나라 생각하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안 하는데. 지금도 안 한답니다. 네. 예, 그래서 서울에서 만세 운동을 경험한 정연섭은 우리 민족이 일치 단결하여 일제의 포갑에 저항한다면 해방을 맞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찹니다. 눈을 뜬 거야, 3.1 운동을 보고 서울에서. 그래서 바로 고향으로 내려온 다음에 고향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더 나은 독립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임정에 있는 상해로 동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을 보고 눈을 떴지 않습니까? 네. 나도 이제 조국 강복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조선 땅에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 상해 우리 임정이 있고 임정에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내 친구를 한 명 보내가지고 그냥 가봐 한번 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낸 거예요. 나도 여차하면 떠나려고 그랬는데 이기순이라는 친구를 보냈는데 이기순이 1919년 6월에 상해로 떠났다가 2달 뒤인 8월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연섭은 이기순이 가지고 온 정보를 듣고 대단히 실망했다고 합니다. 왜 실망을 해요? 임정이 듣던 거하고 전혀 딴판인 거거든. 그렇지 뭐 분열되고 그렇지. 맨날 쳐 싸우고 씨발. 뭐 초대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밖에서 프레지던트 사인하고 앉아 있고 그렇지. 백마 타고 씨. 그러니까 맨날 그러고 잠깐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닌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연섭은 임정이나 해외에 조직된 단체와 결합하여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본래의 생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단독으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19년 11월에 다시 서울로 상륙합니다.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죠. 이곳에서 이정규, 양기탁, 이종락, 이종욱, 이율규 등 독립운동가들 이런 동지들을 만나고 교훈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 7월에 아시아를 사찰하는 미국 의원단의 한반도 방문 때 이들에게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건의하고 우리 민족의 투쟁 의지와 민족 자결 정신을 보여주고자 대대적인 만세 환영 운동을 계획을 세웠으나 일본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되고 해외로 망명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때 윌슨의 자결주의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윌슨의 자결주의가 나오고 미국 의원단들이 한반도 방문한다 그러니까 이거 찬스다. 우리도 자결한다는 걸 보여주자.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독립을 하고 싶어 그렇죠, 하는지 보여주자. 그런데
미리 탄로났죠, 이 계획이. 그리고 이때만 해도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이랑 미국이 또 꽤 가까운 사이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유, 그래서 그렇죠. 뭐 뜻대로 될 수가 없었지. 그리고 이제 도저히 일본 경제 추격을 받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망명을 결심했습니다. 1921년 봄 정현섭은 친구였던 지인수인이 온양금융조합에서 빼내온 공금을 여비로 해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으로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될까요? 슈킹 간 거야? 슈킹가. 좋은 의미로 슈킹을 까셨네. 좋은 의미로 슈킹가. 아니 근데 이 온양금융조합에요. 조선 백성의 돈은 잘 없었어요. 이사장이 일본인이었고 첫 번째 의거네. 그 돈 빼내온 거야. 그 돈 빼내와가지고 그 돈 들고 이제 중국으로 향했는데 이때 함께한 동지들이 진수인, 이종락, 최익수, 이을규, 이정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수인이 빼돌리자마자 온양금융조합 일본인 이사는 공금이 없어진 걸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전국에 공개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이 새끼들은 돈에 대해서는 존나 빠르. 말이죠. 아니 뚜껑 열어보니 앵꼬? 그래서 바로 전화한 거지. 어디 갔어 했는데 이거 이때 사라진 거야. 담당자가 네. 야 잡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는 중국으로 가기 전에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무사히 조선을 떠나서 중국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게 된 것이죠. 네. 어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가지고 국경지대인 압록강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죠, 압록강. 여기가 왜? 다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경지대 아니야. 그렇지. 이게 통과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뭐 딴 데는 그냥 뭐 수수 와도. 자,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는 게 문제였는데 우리 정화암 선생이 이따가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머리가 상당히 비상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냈냐. 머물던 숙소 주인에게 숙소 주인. 이 지방에서 제일 예쁜 기생들 한 4명 불러주고, 주한상 한번 거하게, 황씨 마담이 있을 텐데. 그 사람한테 잘 연통 넣으면 될 거야. 이렇게 한 그래서 거지. 기생 4명과 술상을 거하게 받아. 돈은 있잖아. 조합에서 빼돌린 돈. 슈킹한 돈. 야, 그것도 금융조합이야. 이제 협동조합이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슈킹 까봐야 돈이 없어. 신협 정도 되겠지, 적어도. 그러니까 금융조합이기 때문에 빼돌린 돈이 상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 4명하고 술상 가게 차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말이죠. 숫자가 안 맞아요. 여섯 명이 도망갔는데. 이게 뭐야! 기생 4명이야. 1대1이 안 되네, 이거. 어디 템프로 가셨나? 6명 중에 2명은 자체 해결도 가능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 4명이 또, 돌아가면서 또. 뭘 돌기는. 템포로 그렇게 하잖아. 방돌이 하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4명이면 한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과일 깎고, 2명 옆에서, 이렇게, 흥 좀 돋구고, 그러면 쪽가 돼요. 내시면 카바 돼요. 어쨌든 그렇게 4명을 불렀습니다. 그래, 요청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기생을 불렀냐? 기생들과 함께 안동에 꽃놀이를 간다고 꾸며가지고 국경을 넘을 생각이었죠. 여자 끼고 가면 의심을 안 받잖아. 또 봄이잖아. 봄에 벚꽃놀이면 우리 지금도 꽃놀이 가잖아. 그래서 우리 안동이라는 것이 중국 안동입니다. 강 건너가서 갔다 올 거예요. 경비들이 봤을 때는 존나 생각 없는 새끼들이 여자 끼고서 놀러 가는 걸 그렇지. 보이잖아. 이거 원정 성매매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도대체. 자, 계속해서 화암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복의 이형, 오늘 술 한잔 제대로 먹었는데 우리 내일은 이 말하는 꽃들을 데리고 말이지. 안동현 저기 그 국경 넘어 안동현 있잖아. 거기 가서 꽃 구경하고 옆에 꽃도 끼고 하면서 중을 돋고 봅시다. 아이고 정형, 그거 좋지요. 내 말을 안 했는데 내 바라고 있었어요. 우리 가서 꽃도 보고 꽃도 꺾고. 좋아요. 콜.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기생들 속이려고. 기생들 고발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생들 속이려고. 오늘 우리 술 먹고 잘 먹는데 내일은 얘들 데리고 우리 안동 콜? 콜? 월미도 해. 소자자 콜. 콜 한 거야. 애들 삼식이가 최고지.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기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좋잖아. 이 오빠들 옷가래도 있고. 야, 갔다 오면 원정이니까 돈을 두둑이 더 받잖아. 오늘 한번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생들이 코에다가 공기반 소리반 하는 거지. 오빠, 오빠들 졸라 화끈하다. 진짜 서울 사람들, 경성 사람들은 이래서 졸라 멋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동도 애들은 이걸 못해 이러면서. 그치. 오빠 꽃놀이 가자, 오빠 덕분에. 콜. 내일 내가 비번 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게 머리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통행증이 없으니까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주로 무사히 압록강을 넘었고 국경을 넘어서 이제 문제입니다. 이 기생들을 어떻게 따돌리고 털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원래 지금 넘어갔다가 기생과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중국으로 가면 기생들이 바로 또 꼬지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는 기생들한테 술을 이빨에 먹입니다. 마셔. 오빠! 그리고 이제 야, 너 쓰레기통에 버린다 지금. 너 여기 약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야, 다 봤어. 뺏기 쓰지 마. 마담 불러와. 얘들 술 버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 손에 스폰지가 있어. 물수건 뭐해? 그렇지. 그렇게 해서 술을 이빨에 먹인 다음에 이 기생들이 술을 취해서 잠든 틈을 타서 심양으로 무사히 잠입에 성공했습니다. 참, 이 기생들 훌륭한이랬네. 네. 아, 그렇죠. 독립운동에 기여한 겁니다. 자, 이후 북경을 경유해서 목적지인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 정연섭이 생각한 것과 판이하게 달랐다. 야,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기생 꼬셔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임시정부의 상황은 참 암담하니. 암나만이. 자, 당시 사항을 화암은 이정식과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토로를 했습니다. 상해에 가서 보니 실망이 컸습니다. 백범 김구라든지 이동영과 이시영과 이혜영 이분들은 독립운동의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임정 내부를 보니 초대 대통령격이라는 이승만은 이미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남은 사람들 중에는 감투를 써보려고 급급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재정도 충분하지 못했고 상당히 퇴색되어 있었어요. 상해의 산지에 있는 교포를 통합하여 그 질서를 잡고 새로운 기반을 닦기에는 너무나 힘이 미약했습니다. 설사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많은 시일이 필요했습니다. 선배들을 찾아가 항일운동에 대한 그분들의 계획이나 우리 행동에 대한 협조를 구해도 너무나 나약하고 우리의 기대하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김구라든가 이동영, 이시영, 이회영, 우리 선배들, 저 선배들을 하고 같이 독립운동 하려고 갔는데, 뭐, 씨바 초대 대통령에게 미국으로 가버렸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감투나 쓰려고 그러고, 이 뭐야, 이거? 짜증 확 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망감을 느꼈다는 거고, 그 앞으로 이 정암 선생이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다 이정식 씨하고의 대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실망감을 느낀 정화암 선생은 결국에 귀국을 선택합니다. 임시정부에 대한 실망감도 실망감이었는데 독립운동을 하려면 어쨌든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사실 임정한테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임정도 없어. 임정도 죽을 지경이야. 백범 어머니가 쓰레기통에서 배추 주워 드시고 그런 상황이야. 예. 특히나 정화암 선생은 영정화 개척 사업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개척 사업을 하려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돈이 필요했던 거죠. 자급자족을 목표로 한 거죠. 예. 자급자족해서 우리가 군대를 기른다. 뭐 이런 거였죠. 곧 정화암은 군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조선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거 그거 얼마나 어렵게 갔는데. 네.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또 일본 순사한테 붙잡혀가지고 독립운동가인가 아닌가 요거를 끈질기게 추궁을 받았는데 정화암 선생의 재치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차간에서 일본 수사한테 잡혀가지고, 야, 너 지금 물건 보니까 다 상해 제품인데, 너 상해 갔다 왔지? 너 상해는 독립군들이 다 모여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상해에서 만든 옷이 좋아서 입었다고. 아니, 프랑스 제품이 좋다고 프랑스 사람 내가 프랑스에 사는 사람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 거야. 메이드 인 차이나 좋잖아요. 그래,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했는데 안 통했어. 안 먹혔어. 잘 굴러댔는데 안 통해서 중간에 내려요. 중간에 내려가지고 그 경찰서에 잡혀가는데 여기서 다시 진술을 번복합니다. 정 선생이. 아까 그 한 대표처럼 진술을 번복하는데 사실은 제가 상해 갔다 왔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 경찰이 그럼 너 아까 왜 안 갔다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요, 상해 갔다 왔다 그러면은 독립운동가라고 몰려가지고, 고초를 겪는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거짓말 한 겁니다. 저 그냥 장사꾼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위기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장사꾼이야? 뭐 팔아? 그러니까, 저 가방을 이렇게 다 판다고. 그러면서 이 가격을 굉장히 다운시켜서 얘기합니다. 뭐냐? 마진이 그만큼 크다는 걸 얘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 새끼한테 내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니한테 좀 줄게. 와이로 좀 줄게. 마진 붙여 니한테 와이로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여기에 그래? 딱 한 거지. 그래가지고 경찰서장한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이게 쉴드를 쳐준 거예요. 근데 경찰서장이 또 그래도 못 믿겠으니까
고향에 저 신분조를 해보라고 주소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 선생이 아무 주소나 막 댔거든. 줬댔잖아. 그치. 주소 알면. 그래가지고 기지를 발휘하는데, 서장님, 지금, 우리 엄마가 오늘 내일 하시는데. 아니, 모든 유부남들이 꼭 핑계대는 게, 상가집이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실혼조회 하면 우리 엄마가 놀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표를 경성이 아니고 개성까지 끌었냐면. 왜? 개성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엄마 아파서 인삼 살라 그랬어요. 개성 인삼. 이게 이렇게 머리에서 그냥 솔솔 나오는 거야. 재치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라니까. 그 와중에 잡히면 작살 나는데. 그러면서 차라리, 신혼조회 하지 말고 경찰 한 명을 나한테 붙여달라. 그럼 이 사람 같이 갔다 오겠다. 그럼 괜찮지 않냐? 집에는 알리지 마요. 저 홍콩 안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아까 그 경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저 경찰 갔다 올게요. 그래서 저 경찰은 이미 매수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 경찰하고 같이 오면서 그 경찰이 야, 잘 갔다 와. 고향 잘 갔다 오고. 같이 안 간 거야. 잘 갔다 오고. 올 때 알지 콜? 아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니까, 사람이. 예. 자, 이렇게 무사히 돌아온 정화암에게 미행이 붙습니다. 정화암을 미행하라고 시킨 사람이 그 유명한 밀정! 일본 앞잡이, 세자 개새끼, 강우규 의사를 체포하고 고문했던, 의열단 단원들을 밀고 해서 잡히게 했던 일본의 주구 김태석이었습니다. 김태석 우리 방송은 너무 많이 등장하는 정말 개쓰레기 새끼죠. 저희가 서울광장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네. 그게 사실 김태석이가 이제 의열단 단원들 밀고 잡게 하기도 했고 강우 열사를 체포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민특위 잡혀가잖아. 네. 잡혀가는데 법정에서 자 해봐 뭐라 그랬어? 또 해? 또 해 뭐라 그랬어 법정에서? 전들 조선민족의 한 사람인데 민족 정신을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산에 그 총도감살 사건 공판이 있을 때 방청을 갔더니 이놈들이 한다는 짓이 사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공연히 만들어서 막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경찰로 들어가서 흑백을 명확하게 가려야겠다는 비장한 생각으로다가 경찰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그거 한 거잖아. 그러면서 피고 김태석은 강유규 의사를 체포한 적이 제가 체포한 적이 없고 저는 그저 고스타인 노릇이나 좀 했. 그랬던 것이죠. 그런 나쁜 놈인데 하여튼 결국 풀려납니다. 반민특위에서 다 풀려났고. 자,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고. 예, 정화암은 김태석에게 먼저 만나자고 합니다. 오, 대단하죠. 여기서 김태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수인이, 이종락이, 이종규, 최익수 요런 친구들 요새 어떻게 삽니까? 다들 건강하죠? 요거 왜 물어봤냐면요. 야, 나 이렇게 정보력이 강해. 너로 누구랑 노는지 다 알고 있어. 그거야, 그거. 밀정 새끼 진짜. 계속 얘기합니다. 중국에서 생활이 어땠는지는 내 잘 모르겠는데 당신들 그러면 안 좋아요. 그때 당장 잡아 넣으려다가 아이고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이들이라 성의를 다했는데 깜쪽같이 날 속이고 떠나가요? 야, 지가 존나게 배려해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온양금융조합 사건 다 알아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무서워서 못 들어올 것이고 어쩔 수 없겠지만 당신은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그러자 정 선생이 뭐라 대답하냐면 그렇죠. 제가 구구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김 선생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사회까지 정말 큰 기대를 하고 갔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제 생각과 차이가 납디다. 상해나 북경을 다녀봐도 실망뿐이었어요. 그렇지. 임장에서 하는 것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공부나 하려고 미국에 가려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고 또 돈도 다 떨어지고 해서 그냥 와버렸습니다. 이제 전에 하던 미주나 하면서 돈이나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려우면 일본으로 가서 공부나 할까 합니다. 내 장래를 위해서도 그 편이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연막 치는 것이죠. 그래 잘 생각했어. 김태석은 또 그랬겠지. 그렇죠. 네. 그리고 화암은 김태석의 의심을 덜기 위해서 진짜로 쌀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돈을 모은 화암은 1923년 8월 중국으로 다시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회영, 신채호, 김창숙, 백정기, 유자명 등과 교류하며 독립운동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해 겨울에 김창숙은 자기와 가깝게 지내던 김다라가
밀정임을 깨닫고 여러 번 얘기 나왔죠. 그를 처단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요러려면 또 역시 돈이 필요했습니다. 김창숙은 정화암에게 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정화암은 매국노가 관리하던 폐물을 훔쳐서 두 번째 의거입니다. 자금을 받고 했습니다. 결국 김다라는 다물단 단원들에게 처형되었습니다. 네, 형 김창숙 집에 나온 것 같은데. 김다라는 으악! 그렇죠. 근데 이게 화암 선생이 말이죠. 배포 재치도 좋지만 배포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막 물건 훔치라고 나중에 은행도 털거든. 근데 갈 때 총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주머니에다가 종이 꾸깃꾸깃 말아해가지고 총처럼 야 움찔움찔 해가지고. 안 보여 이거? 총도 없었어. 참 어렵게 살아셨습니다. 네. 1924년 4월 말에는 이회영, 이을규, 백정기, 유자명 등과 함께 제중국 노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은 결성을 합니다. 기관지 정의공보를 발간했습니다. 정의공보는 민족주의 진영 내의 파벌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와 흥사단의 무실 역행운도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공보는 이후 탈환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계속 발간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은 곧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게 돈이 없으면 못해요.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당시 돈이 얼마나 없었나. 600억 원의 재산을 털어서 중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회영의 당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숙의 회고입니다. 이회영도 여기 무정부주의자 연맹에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멤버라고 할 수 있겠죠. 요것도 저희 방송에 나왔던 내용이었죠. 하루는 내가 우당을 집으로 찾아가서 함께 공원에 나가 바람이나 쐬자고 청하였더니 거절하였다. 그의 얼굴을 살펴보니 잠옷 초췌한 빛이 역력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여 그의 아들 규학에게 물었더니 이틀 동안 밥을 짓지 못하였고 의복도 모두 전당포에 잡혔습니다. 아버지께서 문 밖으로 나서지 않으려는 것은 입고 나갈 옷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 나는 깜짝 놀라 주머니를 털어 땔감과 식량을 사오고 전당포에 잡힌 옷도 찾아오게 하였다. 이윽고 규학이 의복을 들고 와서 올리니 우당은 이것은 심산 선생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냐고 하기에 나도 선생이 나한테 실정을 말씀하지 않다니 원망스럽소이다 하고 서로 한바탕 웃었다. 그로부터 우의가 날로 더 친밀해졌다. 정화암도 이회영의 빈곤함을 증언했습니다. 1927년 7월 상해로 갔던 백정기에게 연락이 왔다. 천주로 오라는 것이었다. 상해까지 가려면 천진을 거쳐야 하므로 그곳 동지들의 근황도 알아볼 겸 천진에서 내렸다. 남계의 우당 이회영 집을 찾아갔더니 여전히 생활이 어려워 식구들의 참상은 말이 아니었다. 끼니도 못 입고 굶은 채로 누워있었다. 학교에 다니던 규숙이의 옷까지 팔아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다니지도 못하는 형편이었다. 천주에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부터 살려야 했다. 상해에 갈 여비를 털어 음식을 사다 주니 우선 아사는 면했으나 나는 상해로 갈 여비가 없어 발이 묶여버렸다. 더구나 내가 입고 있던 옷과 신발까지 팔아서 먹을 것을 마련해야 했다. 600억을 갖고 있던 이회영 선생이 다 자신의 재산을 털고 이렇게 온 가족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누워있어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해. 그리고 이게 보통이 아니고 굶어 죽기 직전이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결국 화암은 상해까지 도둑배를 타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다 털어서 이회영 줬으니까 표가 없어가지고 그냥 공짜로 탄 거예요. 탔는데 표검사에서 걸리지 뭐. 표검사에 걸렸는데 존나 당당하게 미안해. 나 사정이 씨발 사정이 있다니까. 내가 내려서 줄게 내려서. 진짜 씨발 이랬다. 전에 그래도 중국 애들이 존나 이런 새끼가 다 있나 씨발 그랬다 그래요. 근데 또 이제 상해까지 가려면 존나 멀잖아요. 네. 그래갖고 정말 나머지 있는 돈 하나 가지고 뭐 두부 같은 게 샀대. 먹으려고. 그거 손에 들고 공짜로 타고 내일면 줄게. 이래가지고 지금 중국 애들이 저거 그냥 끌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마침 그때 어떤 학생이 뒤에서 선생님 잠깐만요. 저 혹시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차비를 대신 배상을 내줬다 그럽니다. 근데 이 청년이 누구냐면 중국에 당시 우리 유학생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학생들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말고 그냥 돈을 써온 유학생들.
어? 맨날 노름판에 노름하고 똑같지 뭐 지금 그치. 지금 미국에서 유학생들이랑 카지노 가서 똑같잖아. 노름하고 이랬는데 정암선생 걸려가지고 존나 당했거든. 판 뒤집었고 이 새끼들이 더 나라 이런 백성이 개새끼들아 그랬단 말이야. 정신 차려 이 새끼들아. 부모님이 많이 했단 말이야. 그 학생 중에 한 명 이별을 탄 거야. 야. 아 선생님 때 많은 걸 배웠습니다. 뱃삭을 대신 내준 것이죠. 위기를 넘긴 건데 늘 잘해야 돼. 항상 옳은 일만 하고 다녀. 그래 이런 일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운도 좋으셨네. 그러니까 운도 좋으셨어요. 운도 좋았으니까 해방을 보셨죠. 해방 못 보고 돌아가신 독립운동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그렇죠. 또 이 화암과 가장 친한 독립운동가가 이강 선생이었습니다. 이강은 안창호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고요. 신민회를 만든 주역이었으며 안중근 의거, 강우규 의거에도 관여한 성격 괴팍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젊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이강을 보고 저 영감 성격이 저래가지고 안 되겠어. 도대체 포용이하고는 할 줄 몰라. 라며 불만을 토로하자 이를 듣고 있던 안창호가 이 사람들아 이강에게서 그것을 빼놓으면 무엇이 있느냐. 고집 부리는 것이 이강이야. 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곤조 부리는 것이 이 작가죠. 자, 이강은 백범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강의 처가 병을 앓아서 사경을 헤맬 때였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했던 이강은 백범을 찾아가서 돈 몇십원만 빌려달라고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임정은 윤봉길의 의거로 여유 자금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짱제스가 돈 엄청 갖다 줬잖아. 그렇죠. 예. 근데 백범은 조금만 더 참아라. 지금은 돈이 없다라고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성격 괄괄한 이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저놈들 돈 몇십 원이 없을 리가 없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백범이 세상에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세상이라는 것이 과연 이렇게 박정하구나. 라면서 성토했고 결국 이강의 처는 이국당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김구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백범 선생님이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돈 좀 줬으면은 같은 독립운동가의 동지 아니야. 그렇지. 좀 안타까운데. 근데 나중에는 또 뭐 같이 저 임정에서 일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그거는 이제 대의를 위해서 했겠죠. 네. 속은 뭐 물 끓였겠지. 근데 또 꼭 글쎄요. 이강 선생이 또 이후에 후처를 얻으셨기 때문에. 슬픈 일이 아니네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붙이지 마. 아이고, 그래서 욕먹는 거야. 두 번째 아내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내가 이강 선생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보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꼭 이게 나쁜 건 아니라고 좀 봐요. 아니 갑자기 후처 얘기 나오니까 송병호가 갑자기 개입하는데. 이혼하고 싶어요? 예? 이혼하고 싶어요? 아직은 아직이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 붙여드릴까요? 아니 본인을 할 수는 없잖아. 제 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이혼하게 되면은 정말 일 잘하는 변호사를 해가지고 할 테니까 너는 못 이긴다. 각오하라고. 각오해라. 요 얘기를 거의 그대로 이 작가가 이 작가 와이프한테 얘기해요. 제가 그랬죠. 나 김현장 사서 쓸 거야. 아예 날 이길 생각하지 마. 자, 이강 선생은 성격도 팍팍했지만 외모도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사진은 지금 없는데요. 좀 나이 드실 때 사진이 있는데 키도 굉장히 작고 좀 개팍하게 생기셨어. 조금 잘생기진 않으셨습니다. 정말 이 작가랑 비슷하다. 네, 얼굴도 볼품이 없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정암 선생의 증언입니다. 제가 볼품 없었다고 말한 건 아니고. 아니 이 작가는 요즘 볼만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일경이 이강을 체포하고 나서 야, 너 진짜 이강 맞아? 아닌데 이거? 뭐 이강이 있다고 생겼어? 이렇게 몇 번씩이나 물어봤을 아니 정도. 왜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유명한 독립운동가니까. 네. 야, 안중근 배우에 이강이 있었단 말이야. 그 정도로 유명한 독립운동가인데 그 꼬장꼬장한 혁명가, 독립운동가가 이 일경이 그려봤을 거 아니야. 딱 그려보면 진짜 이정재처럼 생겼거나 그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요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러니까 자기 기대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유, EJ 팀에게도 그런 얘기 많잖아. 영상을 보니까 졸라 실망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런 이강이 1928년에 하문에서 일제의 부당함에 대한 강연을 하다가 일제 경찰의 사주를 받은 대만인에게 납치가 되어서 일경에게 넘겨졌습니다. 화암은 그 즉시 이강 구출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이강 납치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납치되어 있는 곳을 습격을 했으나 정보가 미리 탈러나서 작전에 실패했고요. 2차로
일본 상선 습격 작전을 짰습니다. 정암, 이일규, 이정규가 선봉에 서고 중국 아나키스트 40명을 부하로 대동한 채 일본 상선을 습격, 일본 선원들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왜? 이 인질들을 이강과 맞교환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일본 인질 중에 조선인 선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씩 불러가지고 막 취조도 하고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름이 일본 이름이야. 근데 딱 보니까 조선인이네. 그래서 정 선생이 야 개새끼야 쪽팔리게. 왜냐면 40명의 중국인 아키스트들이 있잖아. 있는데 한국에 여기 있어. 쪽팔리게 씨발. 너 조선이라 그러면 죽는다. 일본이 계속 일본인 척 행세해. 저기서 저기 있어. 라고 하셨다고. 아, 역시 위트도 있으신 분이야. 예. 그래서 이 일본 선원들을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이강과 교환하자라는 내용의 글을 중국 신문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도 이걸 봐야 교환하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제는 이 신문을 보고 처음에 일본 영사관이 나서더니 결국 일본 외무성까지 이 사건을 뛰어들어 중국 정부에 압력을 넣었고 중국의 남경 정부와 복건성 정부는 다시 정하암에게 선원들을 풀어주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배 하나 납치해가지고 인질극 벌인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풀어주라 안 된다라는 협상 중에 이강 선생이 도쿄로 이미 이첩되었다는 소식을 늦게 들은 것이죠. 이제 뭐 인질을 찾고 있을 이유가 없죠. 인질의 효과가 없는. 정암 선생 가버렸는데 일본으로. 그래서 정암은 풀어줘야 되는데 씨파이 외놈들 내가 애써 붙잡았는데 그냥 풀어지기 싫어가지고 이 외놈 선원들을 한 줄로 묶어서 나는 일본 천황을 대신해 모든 무산대중과 시민에게 사과합니다라고 쓰여진 종이를 앞뒤로 붙인 뒤에 천주 중심가에 중산공원으로 끌고 가 행진을 시켰습니다. 망신을 준 거죠. 일본 망신을. 메시지를 전달한 거네. 이거 왜? 박정희가 나는 깡패입니다. 이거 네. 이정재한테 붙여가지고 한 거 그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그거랑 비교한다기보단 뭐랑 비교? 아니 그런 장면이 비슷하다고. 자 한편 이강은 평양으로 호송이 되어서 징역 3년형의 언도를 받고요. 평양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추록하자마자 다시 고국을 탈출하여 이거 감옥 갔다 오기 때문에 불량선원이거든. 불량선임. 감시 대상이잖아. 그런데 바로 또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중국 복건성으로 망명해서 해방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에 매진했습니다. 해방 후 귀국해서 서울 남산고등학교를 설립하고 후학 양성에 힘쓰며 독립운동가들의 행정 발굴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남산고등학교 없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었는데. 없죠. 예. 이거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인가 취소 막 그런 데 같아요. 어쨌든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고요. 2년 뒤인 1964년 86세를 일기로 영면하셨습니다. 그가 사망했을 때 그의 집은 9명이나 되는 대식구가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9이나 되는 식구들의 생계는 당시 최신부 주사로 있던 장남이 오로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는 개줬다 해준 게 없다라는 얘기죠. 야. 이런 시절 누가 독립운동하겠어? 그러면은 이 독립운동가의 식구들을 말단 공무원 한 명이 다 먹여 살린 거 아니야? 야, 그래, 요즘이야, 사실은. 공무원 그러면, 이러지만, 이때 60년대 공무원은 진짜, 야, 시켜서도 안 한다 그랬어. 그렇잖아. 예. 그런데 그 정말 박봉에 9명을 어떻게 먹고 살렸어? 아유, 나라에서 이건 도움을 줘야지. 아니, 훈장까지 줬으면서 말이죠. 봐봐, 독립운동을 하고 왔더니, 나라에서 나한테 해준 건 없고, 그 후손들은 처음부터 교육이나 뭐 기타 어떤 이런 것도 받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학교 설립한 거 아니에요. 지금의 비리 사학자 이런 게 아니잖아. 그리고 다 설립해갖고 돈이 없으니까 단칸방에 사는 거 아닙니까? 9명이나 내 식구가. 이제 이 점 광복절 70주년 주례정을 너무 아픈 독립운동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안 좋게 생활하셨으니까. 또 이강 선생의 자손들, 또 뭐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지도권층, 기득권층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친일을 하면 김무성이 집안처럼 친일을 하고 그러면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너 소송당한다. 해라 씨발.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제가 당하면 변호인단에 이름 올려줄 겁니까? 네. 네. 약속 받았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라가는 게. 뭐 이름 올리는 거야 뭐. 제가 변호인단은 저 무현이 형이 변호인단은 엄청나게 이름 올렸잖아. 근데 그거 갱신하려고. 네. 예.
156회 1부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야, 이분이 이 박사 깔아내. 혀가 많이 짧으시네. 앞에 발음이. 근데 수수료 없는 써셔. 야, 혀 짧은 사람들의 피해를 너는 몰라. 그래요? 혀 짧으면 불편한 게 있어요? 많지 뭐. 뭐 계속 시옷 발음 안 세고 되고. 그 여기 혀 뭐라 그러지? 혀 밑에 여기를 잘라내고 싶을 때도 가끔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요? 근데 난 이 박사 그렇게 혀 짧다는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짧아. 아니 그 대변인 회의에 대변인 한 분이 혀가 되게 저 짧더라고. 그분도 짧으시고. 예. 그, 우리 그래도 저 대변인 하시잖아.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던 일제 압자이 개새끼들이 혀 뽑는 고문을 많이 했는데 어휴.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아유. 어쨌든 수수료 없는 소셜 커머스입니다. 소셜 커머스 왜냐면 수수료가 없다니 대단한 거네요. 하루 24시 하루 24시.com 그러니까 haru24si.com이죠, 그죠? 네네. 근데 뭐 하는 곳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물건을 입점을 해서 이제 파시는 거죠. 판매자를 모집하는 네, 거죠. 판매자를 모집하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제품이 몇 가지 안 돼요. 이분이 지금 이 사이트를 개설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판매자를 모집해서 판매자가 많아지면 가격도 싸지는 거고 그렇죠? 뭐 또 제품도 신선하게 올라오는 거고. 지금 뭐 돼지고기, 흑돼지네요. 그리고 오메기떡, 고사리, 제주도 쪽에서 많이 온 것 같고, 그리고 송이버섯도 있고, 백만송이버섯 뭐 그런 것도 네, 있고. 그래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건강식품 이렇게 네.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셜 커머스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소상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준비하신 분들이 이런 것들이 뜻이 많이 모이면 가격도 싸지고 제품의 군도 좀 다양성 확보가 되면 그러니까 또 사실 소비자한테도 이익이 되겠죠. 그 농산물 같은 경우 집안에서 소규모 하는 사람들은 판매처가 잘 없고 한로가 잘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활성화되면 여기 등록만 하면 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전화번호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전화하시게. 예. 문의 전화는요. 010-5904-9345 그리고 064-900-9200. 제주도에 계신 분이네요. 예. 이리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하시는 분들은 농산물들은 그 시기별로 이게 좀 한계가 있나 봐요. 그 이 박사 있죠. 친구, 이 작가 친구 중에 왜 마 파는 친구 있잖아. 문자 왔어. 고춧가루 사라고. 그래요? 안동 고춧가루 좋습니다.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예, 우리- 방송으로 돌아가죠. 예. 아니, 근데 나는 이상한 게, 갑자기 해방 이후의 행적들에 대해서 쫙 얘기하니까 여기서 방송 끝나는 줄 알았어. 아니, 근데, 근데 이강 선생이 얘기한 거예요. 이강 선생이. 예. 이강 선생이 갑자기 나와가지고요. 예. 계속해서 정화암 선생의 얘기를 가보면은 중국 본토에서 항일 투쟁이 자금난과 일제 감시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또한 이 무렵에 만주의 무정부주의자 연맹과 김좌진이 손을 잡고 만든 제만 조선인 총연합회에서 김좌진 장군이 암살당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화암의 무정부주의자 연맹에게 함께하자고 강력하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화암은 동지들과 함께 만주로 떠나서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할 것을 계획하고 중일합병은행 정실은호를 털어서 자금을 마련한 뒤 이 양반은 역시 돈은 은행에 제일 많은 것 같아. 돈은 은행이 짱이지. 아니, 돈은 은행에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자금들 생각하면 정치인들이나 재벌 쪽이 많지 않을까. 하여튼 또 은행을 털어서 만주로 떠납니다. 근데 여기에요. 들어가서 은행에 들어가서 일단 금고 열어라 그랬는데 은행 직원들이 금고문을 우리는 못 연다고 안 열어줬어. 그러니까 앞에 이제 매대에 있는 돈만 이제 훔친 건데 시간이 없잖아. 언제 이제 경찰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야, 이 돈만 하면 되겠다. 금고는 안 따도 된다. 그래서 이 돈만 들고 난 건데 이 돈도 상당히 컸다라고 해요. 아니 뭐 그때 당시에 인터넷 뱅킹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 EJ도 빼놓을 수 없는 여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사랑 이야기로 해주세요. 예, 사랑 이야기. 내가 요새 연애의 목이 마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목이 말라야 되는데. 여자 얘기가 좀 사랑 이상해요. 열심히 하면 혀도 길어질 거야. 그렇죠. 쪽쪽 잡아 당겨줄 겁니다. 왜? 입술로 쪽쪽 잡아 당겨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거? 나야 뭐. 날카로운 척기의 추억은 군대 선임병한테 뺏겼지만. 내 웬만하면 방송에 그 개새끼 진짜. 나쁜 새끼는 나쁜 새끼라고 욕하겠습니다. 하여튼, 만주에서 화암 선생은 김좌진 장군의 처제, 나혜정과 풋풋한 사랑을 합니다. 세작이나 이 작가와 다른 이 박사의
이 박사의 사랑과 비슷한 그런 예. 자, 여기서 잠깐 김자진 장군의 부인 되시는 나혜국 여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일단 나혜국 여사가 만주 일대의 소문난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처제, 솔직히 자매가 누구야? 설리하고 설리가 아니라 누구지? 크리스탈하고 티파니가 아니라 걔 제시카 뭐 크리스탈이 100번 낫지. 나는 제시카가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자매들 이쁜 팀 많잖아. 그 예전에 그렇죠. 미스 코리아 콤비도 있었고. 김성령, 김성경. 좋죠. 그 처제, 김자진 장군의 처제, 즉 나혜국 여사의 동생이 되겠죠. 네. 나혜정도 나혜국 못지않은 미인이어서 만주일 때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나혜정 알러뷰 나혜정 나의 사랑 나혜정 뭐 그런 연정을 품었으나 나혜정은 역시 이쁜 여자들은 자기가 이쁜 줄 알아. 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아예 또 조국의 광복과 독립이라는 대업을 그럼요. 앞두고 그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네네네. 모두에게 똑같이 대합니다. 단 화암 선생에게만큼은 특별했습니다. 이건 뭐 하암 선생의 주장이지 뭐. 예. 여기서 한번 회고를 들어보죠. 네. 그러한 나혜정이 나에게는 각별히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친절한 미소는 만주 벌판에서 느끼는 내 짙은 고독의 해열지였습니다. 결력 보소. 그녀를 보면 내 몸이 뜨겁게 달아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외로움은 그대로 녹는 것을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큰 사위였던 김자진의 비극이 심어진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하여 둘째 딸마저 혁명가에게 출감으로써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 것을 굳게 막았던 것입니다. 얘야, 너희 언니도 김자진 장군과 결혼해서 그렇게 됐는데 너마저 안 된다 이거였지. 그렇게 말씀하셨을지 야 이년아 네 언니 못 봤어? 이렇게 했을지는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지. 예. 어쨌든 이거 뭐 어머니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죠. 예. 아까 봐줘. 딸 돌리는데 말이야 큰딸 하나는 저기 저래 됐고 말이지. 어? 근데 이게 화암 선생의 오해일 수도 있어. 갑자기 글로 들어가는 거야? 야 이 개새끼야 하암 선생이 얼굴도 잘생겼고 이 말빨도 좋고 다 좋은데 왜? 뭐야 거기 다 독립운동가들 한 외모 하는 분들 왜 많아. 네 관점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 이거는 내가 보기엔 화엄선의 주머니다 맞구만. 화암 선생의 이렇게 해야지 또 화암 선생이 속된 말로 까인 게 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곤 하지. 아니, 뭐 제 잘합니다. 나중에 네. 이제 편지도 주고받았다 그래요. 뭐 물론 이제 떨어져 있으면 못 만나. 그것마저도 하여튼 자 이후에 화암 선생은 상해로 돌아가서 본격적인 무장투쟁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회영, 유자명, 유석, 백정기 등과 함께 남화 한인 청년연맹을 결성한 것입니다. 이들은 무장투쟁만이 조국 광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고요. 남화 한인 청년연맹에는 뜻을 같이 한 중국인과 일본인들까지도 합류했습니다. 당대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그리고 아나키스트라는 것들이 뭐랄까 좀 엘리트들이 네. 굉장히 추구했던 그런 사상들이었잖아요. 국경을 넘는 거죠, 그 사상은.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아나키즘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국적에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죠. 또 아나키스트들은 이 일본 제국주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같은 일본인이라 해도.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남아한인 청년연맹의 별동대 흑색 공포단도 발족이 됐습니다. 제목 보십시오. 흑색 공포단. 너희에게 어둠을 맛보게 그렇지. 해주지. 이 제목보다 흡득하지 않습니까? 공포를 맛보게 해주만. 총 지휘는 이회영 선생과 정화암 선생이 담당했고요. 중국인인 왕하초는 재정과 무기 공급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의 무장투쟁은 즉각적으로 실시됐습니다. 화균실, 산호, 이용준이 중국의 친일파, 즉 일본과 손을 잡고 남경 계례정부를 세운 왕정이를 저격했고요. 왕징웨이. 복건성 천주에서는 하문의 일본 용사관을 폭파, 천진에서는 이용준, 유기석이 일본의 군수물자를 싣고 들어온 일청기선과 일본 영사관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여기저기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죠. 많은 거사를 치러내셨네요. 예. 흑색공포단이 이렇게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인 아나키스트 왕아초의 재정 지원이 발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예. 그렇잖아. 총사고, 총알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폭탄 사고 해야 되는데. 밥 먹이고 옷 주고 그걸 다 이제 왕아초가 해줬다는 거예요. 교통비 대고. 그렇죠. 김구가 그래서 맨날 돈 없어서 쩔쩔맨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것 때문인지 왕아초는 정화암에게 장개석 암살을 요구합니다. 어머. 정화암 선생으로서는 참 난감할 수밖에 없었죠. 임시정부 또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장개석이 매우 깊은 교류를 맺고 있었거든요. 이런 장개석을 암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돈 줄인 왕아초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은행 털어야 돼? 안 돼, 그럼. 안 돼? 나 그럼 돈 줄 끊을 거야.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프지잖아요. 머리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짜낸 묘안이 왕아초의 부탁을 승낙은 하되 실행은 하지 않는다. 술은 먹었대 음주 이것도 아니고. 자, 화암 선생이 일단 왕아초가 장제스를 죽여버려야 해. 그러니까 콜 그렇게 하는 거죠. 일단 콜. 그러니까 왕아초 하우더 막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왕아초는 암살 실행자는 백정기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백정기가 그만큼 뛰어났다는 거예요. 앞에서 내용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백정기 선생이 개입하지 않은 테러가 거의 테러라고 하면 안 되고 의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기술자. 예. 왕아초가 백정기를 콕 집어서 난 쟤를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거지. 화암은 백정기에게 사정을 설명합니다. 이거 장개석 암살하면 야, 우리 깝깝하다, 그렇지. 이거.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정을 설명한 다음에 폭탄을 가지고 장개석이 쉬고 있는 노산에 갔다가 던지지는 말고 그냥 돌아와라 라고 일렀습니다. 가긴 가되 쏘진 마라. 그런데 화암 선생은 내심 불안했습니다. 왜냐? 백정기 선생이 일단 임무 맡으면 물불 안 가졌거든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화암 선생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암 선생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양여주라는 분을 백정기와 동행을 시킵니다. 여차직하면은 안전핀 뽑고 던질락 하면 야 안전핀 다시 꼽아. 그렇지. 이렇게 말리게 하려고. 혼자 못 믿어. 진짜 장제스를 죽일 수도 있어. 야, 저 새끼 진짜 죽을 수도 있는 놈이다. 네가 따라가서 말려라. 그렇지. 결국에 장개석 암살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왕아초가 저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정기는 그 경비도 삼엄하고 어떻게 도저히 폭탄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라고 불러댔습니다. 그러나 백정기 선생은 정암에게 제가요 마음만 먹었으면 저격 폭탄 투척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하지 말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백정기가 만약에 장개석을 암살했다. 일단 장개석 읍죠. 중국 국민당 난리 났겠죠. 돈줄 끊었겠죠. 그럼 또 공산당에게 붙었을지도 모르고 온정이 공산당과 또 합작을 했을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역사에 물론 만약이란 건 없지만 동아시아 역사 판도가 바뀌었을 수도 전체 역사가 있어요. 바뀌었겠죠. 장제스가 그때 죽었으면. 네. 이렇게 훌륭한 문제였던 백정기. 정암은 백정기를 중히 쓰고 싶었습니다. 1932년 4월 29일 히로히토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 기념식이 상해에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남아한인 청년연맹은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일본 군부 요인들을 폭발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남아한인연맹은 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참석자 명단까지 미리 손에다 넣었습니다. 이 이야기 들은 백정기는 화암이 일을 맡기기 전에 이거는 내가 할 일입니다. 이거는 꼭 내가 해야 됩니다. 같은 시각에 김구의 한인애국단도 이 정보를 입수, 거사를 계획합니다. 김구는 남아한인연맹도 이 행사에 의거를 할 것이라고 판단. 김호연을 시켜 정화암이 이 거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탐문했습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끼리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 왜냐면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미리 새어날 수도, 정보가 미리 새어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확인한 건데, 일단, 백정기 선생이, 이제 정암 선생이 계획을 잡으니까, 이거 꼭 내가 해야 돼! 굉장히 흥분했다 그래요. 그치. 야, 왔어. 이건 내 거야, 씨발. 딴 놈 좀 너 죽는다. 그치. 이거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 왔어. 이 판돈 이거 내 거야. 그렇지. 그렇게 했다 그래요. 예. 화암은 일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남아한인연맹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김호연으로부터 당일 식전에 참석한 내빈들이 11시까지 전부 퇴장하고요. 그 뒤에는 군인들과
고관들만 남게 되어 한인 애국단의 거사 시간은 그때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함은 자신들의 거사 시간을 10시로 앞당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봉길은 성공을 했고 백정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윤의사가 홍콩 공원에 폭탄 던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남한 한인연맹도 계획을 수립했던 거예요. 계획을 수립해서 김구는 이제 윤봉길을 보낸 거고 하암 선생은 백정기를 보낸 거죠. 그런데 윤봉길은 성공했잖아. 그치. 이건 실패했던 역사의 근데 이야기죠. 백정기는 실패했습니다. 그럼 자, 왜 실패했는지 정암 선생의 말을 들어봅시다. 나는 백범 선생보다 조금 더 치밀하게 꾸민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즉 전쟁 끝에 치르는 천장절 기념식이니까 외놈들이 경계를 엄히 할 터인즉 어떻게 해서라도 공식 출입증을 얻어서 백정기를 꼭 입장시키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이 박사 스타일이야. 존나 계획을 다 잡아가지고 다. 근데 그게 돼? 씨발 안 되지? 백범선이 어떻게 했냐? 이 작가 야, 다시 일단 들어가. 야, 이 작가 일단 가. 나한테 늘 하는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해봐. 씨발 도로가 부러지니까 어떻게 다니냐? 씨. 아우 지난주에 술 먹다가 이 작가가 갈구는데 넌 개새끼야 그러면 평생 차 못 산다. 계속 말뚝 스티지 끌고 다녀라 그러더라고. 질러야 돼 뭐든지. 그러니까 백범 선생은 야 그냥 일본 옷 입고 가. 네 일본인 사람인 줄 아니까 통화시켜줄 거야 이거고. 정암 선생은 아니야 이거 중요한 날이야. 설계를 잘 짜야 그렇지. 돼. 출입증이 필요해. 이렇게 선거 짠 거예요. 딴딴딴딴딴딴 이거 짜려고 하신 거지. 그래서 실패한 거야. 약간 김대중 대통령과 그렇지. 김영삼 그런 차이예요. 네, 차이와 예. 자 그러면 공식 출입증은 어디에서 얻는 건가? 상해 일본 총영사관에서 얻어야죠. 이거 너무 FM이다. 네. 이걸 얻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왕아초 만나서 부탁했더니 일본 총영사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걱정 말라 해. 라는 겁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하려고 화균실에게도 부탁을 했더니 걱정 말라 해. 똑같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뗀 놈들한테 책임지지 못할 말을 막 던지고 있어. 그러나 운명의 4월 29일 아침이 되고 10시가 돼도 이게 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갔어야지. 아니 거기다가 이날 아침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조금만 오모타임 하면서 폭탄을 갖고 안달복달하는 백정기를 아유 야 안달복 이거 던져야 돼. 하지마 이거. 좀만 기다려봐. 나 씨발 갈래. 아니야 기다려. 티켓 올 거야. 나 포켓 기다려. 던져 갈래. 다 필요 없어 씨발. 갈 거야. 나 갈 거야. 아유 하지마. 출입증 올 거야. 나 갈 거야. 여기서 패스 온다고.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일본인 종군 기자가 갑자기 비를 맞고 막 뛰어오면서 니네들 성공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나인데, 이거 뭔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터졌어! 뭐냐. 상해방면 최고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은 폭사했고,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기츠사부로는 눈알이 빠지고, 제9사단장 우에다 겐기치와 중국 주재 일본공사 그 유명한 시게미스 마모루 등이 중상을 입고 큰 난리가 터졌는데 실행자가 거기서 붙들려 갔다. 내가 거기까지 보고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일본 아니에요? 이 친구 당시에 정호암 선생의 발언을 계속 들어보면요. 기록을 계속 보면요. 이 일본인 종군 기자가 일본인이면서도 은근히 우리 계획을 눈치채고 성공해 라고 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거사가 우리의 작품인 것으로 알고 콩그레츄레이션 해준다고 뛰어왔던 건데 그 친구뿐만 아니라 남아구락부 청년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백범의 아들까지도 남아구락부 우리가 한 것으로 다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건 그만큼 유명했으니까. 그래서 안타까움을 표시한 건데요. 요 중간에 익숙한 이름이 나오네요. 시게미스 마모루. 이봐 시게미스. 롯데 특집에서 나온 것이죠. 네. 그러니까 롯데의 그 신격호 회장의 두 번째 부인, 일본인 부인, 시게미스 사츠코 여사. 이 집안이다라고 롯데 특집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롯데가 공식적으로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기간 동안 왜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죠? 그러니까 씨발 그럼 내가 거짓말 하게 된 건가? 에?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1998년도에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가 그분이 이제 네, 신격호를 파면서 이걸 처음 나왔다. 지금 원래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롯데 입사한 게 1980년대 초반입니다. 내가 언제 들었을 것 같아? 그때 들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뭐냐? 80년대 초반에도 이 얘기가 쫙 퍼졌고, 재계 일각에서는 다 당연히 그건 줄 알았어. 그러면 3, 40년 동안 계속 이걸로 시계코가 공격받았는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얘기 아니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 그러다가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으니까 이것 때문에 무슨 일본 기업이네 어떤 하니까 지금 와가지고 아니라고. 그 전까지는 일본 기업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전혀 공격을 없었어요. 안 받았잖아요. 어떤 언론으로도 정정보도 신청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하면서 기자들한테 뭐라 했냐면 기자들이 아마 크로스 체크 하려고 해도 안 될 것이라고 그랬어. 뭔 말이야 이게? 니들이 확인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얘기해 줄 것 같아. 아니지. 그러니까 그 기록을 자기들이 다 없앴든 거 그렇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얘기해 줄 것 같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못 찾을 걸 이거지. 그거 빙고. 내가 일본 갈라 했다니까 그래서 시계메스 집을 한번 털라고 갈라 했더만. 하여튼 크로스체크 안 된다니까 믿고 안 가기로 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그냥 지금 확인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던진 변명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시계미스의 성이 시계미스 마모르고 이제 이 여사가 시계미스 갔을 거잖아. 근데 원래 시계미스가 아니고 다케모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미스 가문이 아니다 그러는데요. 외가 쪽이란 말이야. 시계미스 마모르하고 외가 쪽 성을 왜 따나? 그러니까 성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롯데에서 그런 변명을 했는데 성이 다케모리고 시계미스니까 같은 집 아니다 말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외가 쪽 집안인데 왜 성을 따? 뭔 상관 있어? 딸내미인데. 그렇지.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시계미스 집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작가의 생각입니까? 롯데 측에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고발에 목을 맸구나. 법정에서 다투어보자. 자, 지금 얘기한 대로 일본인 종군 기자, 남아그룹의 청년들, 그리고 심지어 백범의 아들까지도 남아그룹가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입장권 준비를 아예 하지 않았던 패스? 난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한테 다녀온다고 했으니까 우리 윤봉길 의사는 유창한 일본어로 경비병들을 속여서 행사장에 입장을 하고 거사를 성공시켰습니다. 니혼진 데스까? 니혼진 데스. 출입증 필요 없어. 그래서 폭탄을 던진 겁니다. 자, 거사에 실패한 정암은 낙담했습니다만 이내 백범과 윤봉길의 의거를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임시정부를 살리는 엄청난 의거이다 라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 화암이 백범을 의식한 듯 보이지만 왜냐하면 뭐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해줬고 또 실패하고 나서 낙담했으니까. 그러나 화암은 백범을 진정한 스승으로 여겼고 그의 사상을 존중했습니다. 화암의 자서전과 인터뷰집에는 백범에 대한 사랑찬이 끊이질 않는데 뭐든 솔직히 이야기하는 화암의 성격상 그는 진정으로 백범을 존경하고 있는 듯 합니다. 경쟁과 시기의 대상이 아니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같은 이게 경쟁이 쟤를 죽이려고 하는 경쟁이 아니고 선의의 경쟁인 것이죠. 독립을 위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존중하고. 저는 이거를 야당이 좀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요, 경쟁을 할 때 하더라도 좋은 걸로 경쟁을 해야지. 그리고 동지의식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꽤 그렇죠. 크네요. 또 서로 존중하고 말이죠. 협력할 땐 협력하고. 그래서 화암 선생이 백범이 있었기 때문에 임정이 유지됐지 백범이 있었으면 절대 임정은 유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백범한테 엄청난 칭찬했습니다. 자, 백정기가 홍구공원 의거를 성공시켰다면 역사는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우리는 윤봉길이 아닌 백정기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겠죠 지금. 그러나 의거는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국 강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분연히 떨쳐 일어난 그들의 의기와 신념 그 자체가 높이 평가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윤봉길 의사 이름도 기억해야 되지만 백정기 선생의 이름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백정기 선생의 이름을 기억하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실패한 역사라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스티븐슨 의거 할 때도 네. 두 명이 같이 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첫 번째 분은 불발됐고 두 번째 의사는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두 분 다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장현 의사. 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우리 좀 부끄러운 자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백정기 선생이 결국은요 체포돼가지고 옥사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름도 못 날렸어요. 좀 너무 누가 알았겠어 백정기 선생의 이름을. 그러니까. 뭐 이제 백범이 백정기 선생 유고를 가지고 이제 귀국하는데 하여튼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계속 해보면 1932년 5월에 화암은 백범과 손을 잡고 남아연맹을 중심으로 한 무력 투쟁 집단
서간단을 결성했습니다. 또 다른 무력투쟁 집단을 백범과 손잡고 만듭니다. 이 서간단이라는 게 뭐냐면 서자가 없애버리겠다는 서자거든요. 이 서간단에서 활동하다 적에게 잡혀 희생된 독립운동가들의 수가 30명이 넘었습니다. 이에 대한 화암의 생각입니다. 내가 이끌어간 조직에서 희생자가 30여 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나는 늘 도덕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독립운동자를 표창한다고 하는데 나는 못 받겠어요. 만일 영혼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 앞에 내가 어떻게 표창받은 얼굴로 가겠는가. 나는 그저 그들에게 죄짓지 않는 방향에서 여생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함 선생이 보냈지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죽으러 보낸 거 아니야? 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게 이제 뭐 약선 선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영화에서 대사도 나오죠. 너무 많이 찍어서. 암살에서 거의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나네. 네.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후에 남아한인 청년연맹과 서간단은 끊임없는 무력투쟁으로 일본 고관 대작, 일본 군인, 조선, 또 중국의 밀정 등을 처단하고 기간을 폭파해 나갔습니다. 이회영 특집에 나왔던 이회영을 밀고 한 세작들, 그들도 바로 이 남아한인연맹 단원들이 잡아다가 처형시킨 것입니다. 1932년 11월 5일 노구의 이회영은 자기 인생 마지막 불꽃을 만주에서 태우리라고 결심하고 영국배 남창호를 타고 상해를 떠나 단신으로 만주로 향했죠. 이회영 특집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회영은 여비를 아끼려고 제일 싼 4등 선실에 표를 끌었습니다. 배가 대련을 통과할 때 외적의 경비선 2척이 급히 남창호를 추격하여 정지 명령을 내리고 승선한 뒤에 대련 수상서 경찰이 선생을 체포했습니다. 밀정의 밀고로 일경은 선생이 만주로 간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밀고자는 이회영의 둘째 형, 이서경의 둘째 아들 이규서와 임시정부 요인 엄황섭의 처조카 연충렬이었습니다. 남아연맹은 이회영을 밀고 한 이가 임정 요인들의 친척이라는 것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이들이 이회영 밀고뿐 아니라 백범이나 안공군의 동향까지도 탐색해서 일경에 보고했고 정함의 체포 내지는 암살하라는 지령까지 받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작들이 너무 많았다. 너무 많았어요. 시기였죠. 야, 다 안 됐어. 뭐 할라 그러면 잡히고, 다 세작들이 뭐 씨발 곳곳에 다 자빠져 있는데, 아우. 암살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난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남아연맹의 리더격이었던 이회영을 잃은 남아연맹 동지들은 즉각 이 두 밀고자를 처단하기로 했습니다. 남아연맹은 이 둘을 백범과 안공군이 니네 둘 좀 보자고 하니까 좀 나와라 라고 말하고 남상의 입달학원으로 유인한 뒤에 밤이 깊어질 때까지 같이 술도 마시고 뱃놀이도 하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이렇게 술 먹고 한 거는 경계의 힘을 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대낮에 누구를 못 죽이잖아요. 밤에 죽여서 그것도 시체 처리하기도 편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밤늦게까지 기다린 겁니다. 이었고 어둠이 내렸고 남아연맹 단원들은 연충렬 이규서에게 야 백범 선생과 안공군 선생이 도착하셨으니 교실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고 이 둘을 건물 안으로 유인했습니다. 이후 둘을 취조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남아연맹은 이 밀정들을 가감히 처단시켜버렸습니다. 아, 와서 술 한잔 해. 백범 선생하고 안공군 선생이 잠깐 보자니까 술 한잔 해. 그래. 마셔, 부어. 꽃도 좋네. 그러다가 밤 돼서 갑자기 바뀐 거지. 니들 밀정이지. 니들 세작 개새끼지. 그렇지. 아니야. 그러다가 웃기지 마. 술 취해가지고 막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범행일체 자백받고 빵.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을 취조하면서 이 둘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 종홍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네. 이 종홍도 우리가 같은 밀정이라고 얘네들이 고백한 거예요. 실토한 거지. 근데 이 종홍이 누구냐? 바로 안공군의 처조카였다는 것이죠. 야, 이건 뭐 왔다 갔다 뭐 여기저기. 안공군이 이제 안중근의 동생 아닙니까? 독립운동가인데. 네. 이 뭐요? 이회영을 선생을 밀고 한 이 두 명의 밀정도 다 독립운동가 집안이에요. 이회영 선생의 조카지. 그렇지. 다 독립운동가 집안이고 임정에 있던 간부에 또 뭐 그렇잖아. 그런데 지금 안공군의 처조카 다 이 모양이라니 누구를 도대체 믿고 시기를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이홍군을 체포해서
취조를 해보니까 또 더 경악스러운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 종홍 입에서 나온 밀정 공작이 뭐였냐면 상해 독립운동가 중에 일부 요인에 대한 일본 영사관 측의 암살 지령. 일본 영사관이 이종홍을 통해서 상해에 있는 독립운동을 죽여라 이런 암살 지령을 내렸던 것이죠. 또 이간 중상 모략. 독립운동가들끼리 이간질 시키는 거. 선생님, 제가 좀 얘기 들은 게 있는데요. 저쪽에서 보니까는 우리 제끼고 뭐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거죠. 그래서 지금 야당도 뭐 이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에? 다 이런 것 때문에 다 분열되고 그런 거지 뭐. 조경태 이런 사람이 이런 또 일본 영사관으로부터 받은 자금 내역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돈들. 이제 참 짜증나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본국에서 본토에 조선 반도에서 돈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백범 선생한테. 네. 많이 올라왔는데 또 미국에서도 돈이 오고 교포들이 보내준 돈. 근데 백범이 그걸 어떻게 찾으러 가냐고. 얼굴이 팔렸는데 그렇지. 잡히니까 현상금 걸려 있는데. 그래서 밑에 부하들을 시킵니다. 찾아와. 근데 이 개새끼들이 배달 사고가. 슈킹 까네 그거를. 슈킹 까고 도망치고 그거 가지고 노름판에 갔다가 다 털어먹고 이랬다니까. 계좌 관리 정확히 못해서. 아유. 그래가지고 백범 선생이 그나마 돈이 좀 들어오면 그거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바늘로 꼬매버렸대요. 전대 이렇게 말아가지고. 아예 못 쓰게. 그래 이제 뭐 윤봉길이나 이봉창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오면 이제 그때 푸는 거지 그걸. 에휴. 그러니까 이강 선생이 돈 빌려달라고 그럴 때 안 주시나 했네. 이해가 갑니까? 얼마나 돈에 사무쳤겠어. 자, 안공근은 창피스러운 일이니까 아무도 모르게 해치우자. 자기 또 친척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말했고 남아연맹은 이규서 연충녀를 처단한 입달학원에서 세작 이종홍을 처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종홍 처단은 시간이 부족해서 밤에 못하고 낮에 했어. 아까 밤에 해야 된다며. 그러니까 그 낮에 한 관계로 시체 처리를 못하네. 시체를 이제 들고 나가야 되잖아 이 학교에서. 네. 어디 끊어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못해서 시체를 학교 그 벽돌 속에 묻고 그 위에 다시 그냥 벽돌을 쌓았습니다. 쌓았는데 이후에 벽돌이 무너져서 시체가 튀어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 경찰들은 이것을 공산당의 소행으로 단정짓고 공동묘지로 옮겼다고 합니다. 자, 화엄 선생 특집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부. 다음 주에 화엄 선생 이야기. 해방 이후에 화엄 선생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198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쁜 새끼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건 다다음 주에 해야겠네요. 밀어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해방 후에 어떻게 정치 활동을 하셨는지 또 박정희한테 어떻게 대항하셨는지 독립운동은 꼬장꼬장이 남아있으니까 삼성기한 반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재밌겠네요. 아이고 재밌죠. 독립운동가. 또 독립운동가 얘기는 재미로만 들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교훈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수호 변호사께서 옆에서 방청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굉장히 재밌고요. 지금도 기억에 아주 제일 남는 거는 그 기생 대리기 넘어갈 때 그 비장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나름의 또 즐거움도 있지 않았겠어요. H마담 예. 그래. 자 그러면 엔젤펀딩 소개해주셔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공 이창화, 짱가, 박한별, 송주혜, 골드문트 참치군, 조지윤, 김성철, 라만차, 박주희, 임미선, 남상호, 신민승, 마르티네손, 권형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